부동산에서 사실은 평균 회귀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있는데요. 근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세는 인플레이션보다 약간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저는 이제 변곡점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금리가 이제 벌써 1%가 됐고 앞으로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럼 올리는 기간 동안 하락이 시작되고 아마 정체가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항상 매수에 대해서 염두를 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가서 2010년대 중반 가격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는 봤을 때 2019년 정도 가격이 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이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괜찮은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나치게 평균 회귀, 과거 회귀에 대해서 몰입해가지고 2015년, 2014년 가격 지금 평당 4천인데 예전에 4, 6, 7년대 이거 평당 1,000원 했던 거야. 그래서 평당 1,000을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소득 상승, 그러니까 수요라는, 부동산에서 수요라는 게 단순히 인구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소득이 다 똑같이 오르지는 않겠죠. 만약 제가 코인으로 떼부자가 돼가지고 연봉이 1억에서 100억이 됐다고 치자고요. 저는 그때는 10억짜리 주택 뭐 20억 된 거 그냥 사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 상승이 중요한데, 현 정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미스하는 게 소득 상승에 대한 부분이에요. 2008년부터 2010, 그러니까 2008년은 이제 금융위기 전이죠. 그때부터 2008년 말까지 서울시 중위소득이 대략 5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은 2008년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 50% 올린 거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자기 소득보다 자산 가치 더 올라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2018년 기준이에요. 근데 2019년, 20년, 21년에는 많이 올랐죠. 더 올랐죠. 더 올랐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현금으로 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 가격이 10% 떨어졌다고 팔아요? 안 팔아요? 20% 떨어졌다 안 팔아요? 왜냐하면 자기 현금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기가 산 물건에 대출이 60에서 80% 껴있다고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따라서 이건 뭘 뜻하냐면은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그래서 그 하방 경직성이 없다고 하면은 완전히 과거를 회귀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현금을 이만큼 들고 든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 근데 완전히 예전 가격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많이 증가를 했고요. 따라서 그 소득 레벨에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가격이 오른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신축 아파트하고 구축 아파트 간의 그 프리미엄의 차이에서 나타나요. 사람의 소득이 더 높아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보다 양질의 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클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뿐만 아니라 극명하게 경기도권만 가더라도 똑같은 대로를 끼고 왼쪽 오른쪽의 아파트가 하나는 5년 이내, 하나는 10년 넘었다고 치면은 그 가격 차이가 꽤 나요. 서울 같은 경우는 10년 지난 20%였어요. 그러니까 구축이 10억이었으면 신축은 12억인데 지금은 이게 차이가 40%가 나요. 예. 그럼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19년까지는 우리가 그런 상당한 만큼 사실은 그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버블이라고 보지 않으시죠? 저는 버블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는 예. 그 다음이다. 예, 예. 네네. 예, 그거는 이제 거래량에 나타나요. 거래량이 이제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니까 2021년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도권 시장하고 지방 시장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구가 노원구예요.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가 가장 큰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가 보통 3분기 동안 올해 1,000가구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평소에는 얼마큼? 평소에는 그러니까 지난 3년치의 평균이 2,5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급감. 다른 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60%에서 40% 정도 급감을 한 상태입니다. 3분기 거래량 자체가. 이거는 뭐냐면은
매도하는 사람들의 가격 수준하고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격 수준이 거의 비슷해지면 거기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근데 지금 매도하는 수준은 여기인데 거기로 갈 수도 있겠죠. 매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로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또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로 간 거예요. 그건 물론 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같이 가요. 예. 그게 이제 제 책에서도 이제 2014년, 15년 즈음에 거래량이 두 번 터지면서 상승세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변곡점의 시작이고, 그에 더해서 이자율이 지금 1% 된 거는 사실은 하나의 시그널인 것 같고요. 계속 올릴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저 정책은 시작됐다고 봐요. 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회사에서 제가 했던 게 이제 예측 모델링 만드는 거였거든요.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럽하고 아시아에 있는 주요 도시들, 뭐 서울, 베이징, 런던, 뭐 파리 이런 도시들의 오피스 가격이 향후 5년째 가격이 얼마가 될까,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 공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모델링을 제가 주로 만들었고요. 그 모델링을 사실은 서울시에다가 좀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본 모델링은 사실 완벽한 버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많이 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금리가 좀 더 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금리가 1.5% 된다고 했을 때 기준금리가 2021년 6월 대비 한 10에서 17% 레인지로 서울시가 빠져요. 예. 그래서 근데 그 가격은 상당히 대단한 게 아닌 것이 10에서 17% 빠지는 가격이 사실은 2020년 초반대 가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폭락으로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강남 3구하고 노도성 지역을 따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강남 3구가 의외로 덜 빠지는 게 나와서 저는 약간 좀 놀랐어요. 근데 사실 그냥 합리적인 추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사는 것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더 커요. 노도성 지역은 이제 6억 이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택담보대출 끼고 연끌해가지고 신용대출까지 한 사람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평균보다 조금 더 빠지는 걸로 나와서 이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원래대로 하면은 고가주택이 더 떨어져요. 고가주택이 더 오르고. 근데 지금은 되게 예외적이어서 저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남 거래량에서 60%예요. 30억 이상이 전체의 20%를 차지해요. 강남에서. 30억 아파트도 고가 아파트가 아니에요. 지금 자산격차가 그만큼 굉장히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위정자들이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럭셔리 아파트 시장이 되게 가격이 쌌어요. 4, 5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비해는 굉장히 싼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초럭셔리 아파트 가격 100억 가는 거 그냥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거 잡겠다, 그걸 말 같지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노력을 중산층 이하 서민의 주거복지에 신경 써야지 강남 가격 잡겠다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잡히지도 않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머리를 써요. 부동산이 단기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요. 정체가 시작되는 하락이 되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지방 부동산에 정말로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지방하는 건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살고 싶고 본인이 사는 집을 사야지 너무 먼 데다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뭐 정말 대단한 뉴스를 본인이 알고 계시다가 본인의 선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세종시 2010년대 중반부터 2019년까지 안 올랐어요. 하나도. 작년에 80% 갑자기 급등한 거예요. 80% 세종시가.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뭐 정치적인 이슈들이 뭔가 계속 장밋빛 플랜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보면 좀 보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다 제가 뭐 서울에 사는 분한테 세종시 투자해서 지방 투자해서라는 거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가장 큰 위험이 환급성이에요. 팔고 싶을 때 못 팔아요. 그거를 우리가 자꾸 까먹는데 2010년부터 14년 사이에 엄청나게 팔기 힘들었잖아요. 왜 그거 자꾸 까먹냐고요. 지방은 더 힘들어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우선은
꼬마 빌딩이 아파트만큼 더 올랐어요. 예, 더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 평균 회귀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과거로 평균은 꽉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50%에서 60%까지 대출이 나와요. 다 대출 끼고 사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1%, 2% 이자율은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꼬마 빌딩 수익률이라는 게 지금 대략 한 3%거든요. 3% 정도? 그런데 지금 벌써 이자율이 1%에서 2% 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꼬마 빌딩의 수익률이라는 건 더 올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부동산에서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분자는 임대료의 합이고요. 1년치 합이고 분모가 가격이에요. 그죠? 근데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게 오르면은 부동산 수익률도 같이 올라야 돼요. 왜냐면 기준금리가 지금 3%인데 부동산 수익률 3% 누가 부동산해요? 기준금리 그냥 은행 예금을 해놓먹지. 얘돈 그럼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분자하고 분모 중에서 뭐가 움직이냐면은 분모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준가 꼬마 빌딩 수익률이 3%라고 했을 때 1년에 3천만 원 그 수익을 받고 얘가 한 10억짜리 건물의 가치라고 하면은 그게 3%잖아요. 이게 만약 5%가 된다고 하면은 분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상가차 임대법 때문에 5년 동안 픽스예요. 그죠? 그러면 10억짜리가 6억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따라서 그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지금 섣부르게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에 더해서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기반의 리테일은 2010년 중반부터 다 안 좋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동도 지금 1층 비었잖아요, 사실은요. 그거 말고도 압구정동 가도 1층에 빈상가 꽤 있어요. 그러면 1층에 빈상가가 있고 2, 3층 경기 안 좋아가지고 뭐 임대료 안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버틸 거냐고요. 예. 꼬마 빌딩이 그래서 위험한 거고요. 투자 수단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게 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피스 건물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본사 같은 또는 삼성 건물 같은 오피스 건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리테일 시설이 있어요. 상가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쇼핑몰. 나머지가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창고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 투자 회사들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지금 주택하고 물류 창고예요. 오피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재택근무하고 약간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약간 떨어지고요. 리테일 2010년대 중반부터 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주택과 물류 창고는 사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거대한 금융회사들이 엄청난 몇천억대를 사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은 들어갈 시장은 아니에요. 다만 이거를 유동화시켜가지고 리츠 상품으로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류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이제 프로로지스라는 미국 회사라든지 우리나라의 캔넬스퀘어 같은 회사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본인들이 공부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제가 본 건 그거였어요. 빅데이터 중에서 약간 트렌드를 잡았어요. 사실 빅데이터라기보다는 하나는 스몰 데이터고 하나는 빅데이터인데요. 스몰 데이터에서 뭘 봤냐면요. 이 토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봤어요. 그거는 최근 3년 동안 또는 최근 5년 동안 단독 다가구가 거래된 비중이 과거보다 얼만큼 큰데 그거는 뭔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뭔가가 재개발로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뭔가는 뭐냐면은 부수고 근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봤을 때 한 5개의 지역이 잡혀요, 지금. 그러니까 성수동이 이제 동쪽으로 확장이 되고 북쪽으로 가요. 마장동 쪽으로 가게 패턴이 하나 잡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을지로하고 충무로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상당한 클러스터가 될 겁니다. 상당한 클러스터가 될 거고, 그리고 효창공원하고 용산공원 사이 삼각지역, 그리고 이제 이쪽은 핫플레이스라기보다는 아마 영등포 쪽은 아마 주거인데 나중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등포 구청역을 끼고서 십자역. 예. 그리고 하나는 이 신분당선이 아마 앞으로 신분당선 역 따라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청계산 입구역 주변 많이 바뀌었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양재천 주변인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데이터로만 봤거든요. 사실 가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거 한 다음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KT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뭘 했냐면은 강남 3구에 거주하는 20, 30대를 전 트랜스세터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디를 가냐를 봤어요. 봤을 때 이거랑 겹쳐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예. 주택 시장하고 이쪽은 리테일 상권인 거예요. 예, 예, 성격이 다릅니다. 예, 상권이 다르서 제가 말씀 지역 들어가서 뭐 청계산 주변은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울지로 충무로는 아마 굉장히 바뀔 거예요. 제가 바뀐다는 건 리테일 상권화 또는 이제 거기가 어떤 약간 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산업과 상권이 되는 것이지 거기서 가족이 들어가 살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곳들의 약간 좀 특장점 중에 하나가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 예, 1인 가구들이. 예.